검찰 수사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다. 불과 하루 전 이재명 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에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막바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지사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승주 기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경찰이 압수했던 이 본인의 휴대전화, 아이폰, 이 비밀번호를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온 게 지난달 12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도 이재명 지사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재명 지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예 없어서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꼭 눌러야지만 그걸 풀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비밀번호 없을 때의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제품에 없는 거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직권남용 혐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직권남용 혐의를 풀기 위한 키 열쇠가 바로 휴대전화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고 검찰 역시 다음 주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검찰도 현재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충실히 제 입장 그리고 과거 사실들에 대해서 소명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믿고 저는 도정에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니까 최대한 압수수색에 빨리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이 비밀번호를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전화 안의 내용을 검찰, 경찰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십 차례 요청을 했는데 영장 자체가 나오지 않고 기각이 됐다고요, 법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수원지법에서요, 이 휴대폰 수사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20에서 3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일에 드디어 이제 압수수색 물품을 휴대폰으로 한정해서 이제 다시 영장을 내니까 그때는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법원에서 이렇게 수십 차례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 아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법에 입각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군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방어권 행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정상화 네. 방어권 행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협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약간 해석이 약간 그러네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번호를 잊었을 수도 있고요. 네. 정선희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검찰 수사의 비협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방어권으로 봐야 됩니까? 비협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사실 그거 휴대전화만 보면은 본인의 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본인의 그 어떤 누명이나 이런 거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안 알려줌으로써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고요. 더더욱이나 더 나아가서 하필 왜 아이폰을 선택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드린 대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10번 정도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아예 그것이 초기화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 테러범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을 때 추가 테러 가능성 때문에 미국 CIA가 애플사에 요청을 해도 애플사가 주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이제 개인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택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이유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경찰청장의 말로도 사실 과거에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우리는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냐.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애둘러서 얘기했던 거였군요. 결국에 영장이 20, 30차례나 기각이 됐었던 그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법원에서 그 남의 그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이 휴대전화 하나에서 그럼 왜 바뀌었는지, 왜 바뀔 만한 상황이 뭐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대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지사 아닌 일반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법원이 그렇게 적극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요, 이 상황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지사를 비호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에 경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반려한 이유가 정말 기가 찹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도 고시 출신이고 그래서 검찰 동기가 있고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호하는 대표적인 이 검사가 바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을 때 이미 제출 명분으로 반려시킨 이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누군지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지금 저 발언은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 발언 내용인데요. 그렇죠. 뭐 영장을 기각시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뭐 이걸 뭐 꼭 비호 세력이 있다 없다 쪽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앞서 이제 정성희 국장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상황이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그때는 중요하고 지금은 사생활이 중요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생활 보호라면 지금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해요. 근데 네. 왜 그때는 안 나오던 게 지금 나왔을까?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바뀐 건 언론의 태도와 여론밖에 없어요. 네. 그때만 해도 해경궁이 누굴까 해서 사실 의혹만 해서 물론 지금도 또 실체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지금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해경궁 김 씨는 김혜경 여사로 김혜경 씨를 우리는 본다라고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넘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 말고는 상황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경찰이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그 소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큰 틀에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그때는 안 나오던 게 지금은 나왔을까? 네. 안 나오려면 계속 안 나오고 나오려면 그때도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이 물론 뭐 정치의 네. 워딩이긴 하지만 비호색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태까지 온 거죠. 네,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시켜야 된다. 그렇죠. 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다뤘었죠. 주장을 했고 오늘은 또 급기야 검찰에 또 비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 있습니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얘기들을 툭툭 던지고 있는데 여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박이 없어요. 네, 내일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게 하태경 최고위원의 이런 얘기들에 의해서 결국은 여권 내부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권력 투쟁 안에서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들이 같이 휘말려서 지금 뭔가가 이게 굉장히 한바탕 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식의 어떤 관전을 하게 되는 아하.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허만섭 차장이 한 이야기, 여당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새 뭐 미세먼지 많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심정이. 사실 저희도 당으로서 정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검찰이 어떤 기소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당에서 어떤 뭐 징계 조치라든지 이거 취하기 어렵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또 사법적인 처리까지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1단계는 지금 검찰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기가 제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음 주로.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소 여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할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여당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 평소에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도 이재명 지사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암울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을 꺼리면서 평소에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해서 사실상 정치적 예측하면 이 지사가 섭섭해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동안에는 민주당에서는 침묵하고 여러 가지 안팎의 찬반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 검찰의 발표가 다음 주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수사 결과 발표가 그때 되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검찰 조사 후 나흘 만에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네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광풍의 어둠이 깊으나 곧 동트는 새벽이 올 것이다. 유승지 기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네, 광풍의 어둠이 깊다. 즉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많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죠. 이 어둠 속에 있는데 하지만 곧 동트는 새벽이 올 거다. 곧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올린 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검찰 출석 나흘 만인 오늘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린 글인데요. 주로 이 가장 핵심 의혹으로 보고 있는 이 직권남용 혐의, 즉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이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2월에 자신의 형 재선 씨가요, 이 조울증 치료를 시작을 했고 또 이때쯤에 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족들을 폭행을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이제 강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 강제 입원을 한 게 본인이 아니라 형수에 의해서 강제 입원이 됐을 뿐이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요. 이 진단이 필요한 대상자를 오히려 방치를 해서 이런 폭행까지 이어졌으니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요,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이런 내용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저울증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진단을 해서 치료할 기회를 가졌다면 제 형님이 저울증으로 덤프트럭에 돌진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중상을 입는,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었을 거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성 의원님, 저 이야기를 할 때 가정사와 자신의 심정을 아주 절절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와는 굉장히 다르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구나 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일각에서는 해석을 낳고 있고. 강제 입원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가장 아픈 사실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 지사로서의 어떤 임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가정사, 사실 이재선 형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도 좀 했지만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자세하게 했다는 것은 네. 그런 가정사를 좀 얘기를 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좀 감정적인 호소,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를 함으로써 좀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틀 전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행사 도중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던 순간인데 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에 포착된 이재명 지사의 전화기 수신자, 즉 이쁜 마눌님이라고 써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자, 이게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의도적인 노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로서는 지금 상당히 힘들 텐데 이쁜 마눌님이라든지 백절 불굴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뭐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거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형님에 대한 어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뭐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경군 김 씨의 문제의 트위터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어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또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맞다면 이것은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나갈 건지가 이재명 지사 앞에 놓인 두 가지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유승진 기자. 자, 일단 이재명 지사는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 돌파구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남은 일정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가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소 여부에서 가장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두 가지죠. 이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13 지방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5일이거든요. 13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소시효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어쨌든 간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경찰에서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참고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